10월 4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어제가 개천절이었죠. 오늘이 대체 공휴일이지만 대체 공휴일과 관계없이 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정말 2배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지난 30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 관여 사실. 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은요, 법무부에서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에 대한 특별감찰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특종 보도한 뉴스버스의 전혁수 기자 스튜디오에 모셔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역시 대장동 의혹으로 난타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야 현역 중진 의원들과 함께 한 주간 이모저모를 논해보겠습니다. 중진의 격,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난 9월 27일 우리나라가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창설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64년 만에 처음으로 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조금 더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될지 대통령을 위한 과학에서 이종필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단골손님 여러분들과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유튜브에 신장식의 신장기업 검색하면 라이브 방송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밥상 들어갑니다. 대체 공휴일의 퇴근길, 오늘의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신장기업 뉴스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네.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생각보다는 오늘 이제 휴일이다 보니까 뭐 네네. 차가 이렇게 많이 막히지는 않았는데요. 네. 바람이 세네요. 네. 네. 그 주방장님께서 계속 이제 대체 휴일을 강조하시니까 네네. 못 쉬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네. 속상하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뭐 방송국은 대체로 좀 조용한 편이기는 한데. 대체 휴일이라서. 네. 그러나 신장기업은 오늘도 문을 열고 단골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대장동 유동규 구속. 검찰의 대장동 수사 칼끝은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어젯밤에 유동규 전 성남 도계공 기획본부장이 구속됐어요. 사업의 실무 책임자가 구속되면서 앞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비롯해서 관계자들 소환 조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 네, 그 법원이 어제 증거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면서 어젯밤 9시에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제 유 씨에게 배임과 뇌물 혐의를 적용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수익금을 배분하는 방식을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설계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비롯해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이제 8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이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에 적시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유 씨가 이제 부인을 하고는 있는데 개발이익금 700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녹취록 보도도 나왔고 또 이제 퇴직 후에 이제 받은 11억 원 의혹도 있어서 검찰은 이제 유 씨가 실제로 받은 뇌물 액수를 특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윗선까지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그리고 이 뇌물 공여가 의심되는 김만배 씨는 언제 불러들일지도 관심입니다. 네. 사실 이제 뭐 구속될 거다라는 거는 뭐 법률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예측돼 있었던 거긴 합니다. 애초에 이제 압수수색을 할 때도 약간 좀 비협조적이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휴대전화를 버렸다든지 혹은 뭐 숨겼다든지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검찰이 소환 조사를 했을 때도 일단은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나오기로 했던 날도 아침에 배가 아프다면서 응급실로 가버렸기 때문에 네.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법원 입장에서는 뭐 증거를 인멸하거나 혹은 도주를 할 우려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천대유로부터 이제 돈을 받은 사실도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범죄 용의점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화천대유로부터 11억 8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빌렸다라고 어쨌든 유동규 씨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빌렸다.
그 배임과 뇌물 수수 요게 이제 하나의 행위를 가지고 그 양면의 평가가 다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튼 뇌물 수수에서는 대가성이 문제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보면 뇌물 수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후 수뢰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5년에 당시에 어떤 돈을 받고 어떤 설계를 했다가 아니라 2019년 이후에 네. 지금 해주고 나중에 받은. 나중에 받은 그리고 이제 사후수뢰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후수뢰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11억 5천만 원을 빌린 돈이 아니라 뇌물로 지금 검찰에서는 하고 있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유동규 씨는 빌렸다. 정민용 변호사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 핸드폰 관련해서는 저는 첫날부터 이거 왜 이렇게 어설프지 싶었거든요. 이게 뭐 창밖으로 던졌다고 했는데 또 뭐 오늘 검찰이 얘기한 걸로 봐서는 당시에 뭐 CCTV를 확인했더니 주거지 안팎의 창문 자체가 뭐 열린 사실이 없다. 압수수색 당일에 그러니까. 설명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유 씨도 뭐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맡겨놓았다고 진술을 바꿨고 검찰에 대해서. 네. 그러면서 이제 판매업자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네. 있다. 또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근데 유 씨 말도 좀 얼른 믿기가 좀 쉽지 않은 것이 그 기자회견을 했을 때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는 그거 왜 던졌냐 했더니 그걸 부인하지 않고 사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 아 던지긴 던졌구나라고 그때 기사를 냈던 건데 이제 와서는 검찰 발표 보니까 또 던진 것도 아닌 것 같다. 맡겼다. 어느 쪽 의견이 맞는 건지 지금 유동규 씨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좀 미스터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뭔가 좀 어설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양반이 측근이냐 또 측근이라면 네. 뭐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복심이다 또 이렇게 신복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점점 올라가네요 이게. 예, 측근에서 근데 이제 뭐 지난번 금요일 날 김 과장 시간에 김준호 변호사님 측근 출신인 것 같다. 앞에는 측근일지 측근 출신도 모르겠지만 있나요?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을 그만둘 때 뭐 예산을 뭐 380억인가 요청을 했는데 다 잘리고 영화에 투자해달라고 했는데 다 안 되고 하면서 치워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맞습니다. 이제 캠프에 안 들어가고 하니까 네. 측근 출신 아니냐. 아 이게 약간 좀 정치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도 네. 그 성남시장 이후에 이재명 지사의 정치 행보를 크게는 이제 세 개 기수로 나눴는데요. 네네. 1기 시절, 그러니까 2010년을 전후해서 처음 성남시장에 당선되던 시점에는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세력이 약하고 네네. 민주당 내에서도 엄청 비주류였기 때문에 네. 주변에 아마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쓸만한 인재가 모이기가 쉽지 않은 시절. 그때 초기 멤버일 것이다라는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남시장 재선이 되고 다시 이제 경기도지사가 될 때 그때는 이렇게 뭐, 점점 정치적으로 덩치가 커지면서는 네. 좋은 인재들이 좀 자연스럽게 많이 모이게 되면서 이제 인재 풀이 교체가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은 원래는 이제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조합장 출신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선거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책이 될 수 있는 인사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뭐 정책을 설계하거나 뭐 참모진에 합류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선거를 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직책의 일환이었다가 그 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뭐 이제 뭐 자리를 받았다라고 추정을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맥락을 같이 보시면 이 인사가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측근일지는 좀 회의적인 그런 부분이 네, 좀 네. 있습니다. 네. 일기 측근 출신 뭐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첫 번째 있죠. 기대 네. 측근 출신 측근 출신.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초기 측근 출신. 네. 아까 휴대폰 얘기는 했고 자, 이 진짜 근데 이재명 지사보다 더 많이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이 박영수 특검이에요. 아, 네. 예. 박영수 전 특검 아들이 이번엔 대장동 분양업체 관계사 분양업체라고 또 나오더니 분양업체 관계사에서 수개월 근무했다 이런 사실도 네. 보도됐죠. 네, 이제 딸 이후에 이제 아들까지 나온 건데요. 이제 박 전 특검의 아들이 근무했다고 알려진 그 관계사는 화천대유 쪽 분양 대행을 독점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체 대표는 이제 박 전 특검과 인척 사이인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앞서 이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이 업체 대표에게 100억 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던 곳인데요. 그러니까 이에 박 전 특검은 이제 아들이 분양업체가 아니라 이 업체의 대표인 이 씨가 설립을 준비했던 골판지 업체에서 3개월간 근무하다 퇴직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고요. 업체 대표와는 인척 사이라고 했는데 사실 촌수도 알 수 없는 먼 친척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김만배 씨가 이 대표에게 줬다는 이 100억 원에 대해서도 모르는 돈이라고 했고요. 네. 아, 이게 이제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명을 하셨습니다. 너무 멀어서 잘 모르는 촌수 정도다라고 네네.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촌수가 얼마나 가까우냐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렇죠.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제가 뭐 예를 들어드리자면 그 영화 그 범죄와의 전쟁이라는데 보면 그렇죠. 서로 이익관계로 얽혀 있을 때는 그 사이가 촌수로 얼마나 가까우냐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갑자기 대부님이 되거든요. 그게.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도 본인이 그 문제의 그 회사에서 사회이사, 사내이사로 이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도 거기서 이제 월급 받는 일을 했었고 그렇다면 이게 과연 단순한 어떤 인척 관계가 아니고 일종의 이익을 주고받은 어떤 다른 관계로 또 점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아마 검찰 수사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박 특검이 너무 여러 군데서 이름이 나와요. 너무 지금 여러 군데서 생각해보시면 이름이 수산업자 때부터 계속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름이 나오거든요. 나와요. 예. 네. 박 특검도 이전에 보면 서초동에서 나온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이렇게 대장 노릇 마당발이고 예, 마당발이고 특수통의 대장 노릇 뭐 풍채나 보스. 예, 네. 보스 기질 예, 뭐 그런 그렇습니다. 쪽으로 이제 평가를 많이 그게 좋게 보면 후쾌한 사람이지만 뒤집으면 연결된 사람이 많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게. 주변에 사람이 많다. 형님 동생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자 오늘 수사가 급물살 타고 있는 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뭐 불미한 일에 본인이 임명했던 사람이 관련돼서 유감을 표명했다. 책임자로서 안타까움 밝힌다. 그러니까 뭐 도의적 책임, 일반적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직접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하게 부인했죠. 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그 서울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요. 가장 먼저 일단 대장동 개발 의혹을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제가 그 생중계를 봤는데 이제 행사를 시작하고 1시간을 가까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입장만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체 시간을 봤을 때 그 이후에 한 25분 정도의 공약을 발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사가 이제 1시간 가까운 그 입장문을 낸 거에 그 순서나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에 있어서 본인을 몸통이자 책임자로 지목하는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의 황당한 몰아가기다라고 일단 강조를 했고 나 이재명은 이제 변호사 시절부터 토건 비리와의 전쟁을 벌여왔다. 그 역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고요. 그 경험적인 교훈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대장동 사업을 얼마나 철저하게 원칙에 따라 설계하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막대한 개발 이익을 민간이 차지하게 됐고 그로 인해 국민이 상실감을 느끼고 있으니 정치인의 한 사람이자 사업을 소관했던 자로서 이제 유감이고 송구스럽다라고 얘기를 한 흐름이었어요. 그게 한 55분 정도를 관련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나 억울했으면 저럴까와 얼마나 구린 게 있으면 저렇게 길게 설명할까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서 각각 평가가 달라질 것 같아요. 오늘 뭐 재밌는 비유도 했네요. 네. 보니까 노벨이 9.11 테러를 설계했다는 황당한 소리가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 네. 아마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말꼬리를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설계. 본인이 설계했다고 스스로 얘기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설계자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몸통이다. 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 쪽의 그 논리인데요. 이재명 후보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겁니다. 그때 말하는 설계라는 건 민간 부문인 화천대유가 자기네한테 돌아올 수 있는 배당 이익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지를 내가 설계해 줬다는 게 아니고 그 전에 공공과 민간이 공동 개발 사업을 할 때 공공이 몇 %나 혹은 얼마를 가져가고 미리 이제 선 그 이익금으로 챙겨놓고 나머지를 민간이 챙겨갈 수 있게 구조를 짤 거냐 이 고민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설계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뭐 이 대장동 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최초에 성남시가 확정이익으로 4,600억에 달하는 이제 그 성남시에 대한 어떤 이익분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사업이 시작이 되고 추가로 이제 땅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화천대유 쪽에서 이제 이익을 많이 가져가게 되니까 성남시장 당시에 900억 원 정도를 추가로 더 이제 받아낸 그런 설계했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자신 있게 그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얘기하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되긴 합니다. 야권에서 맹공을 펼치고 있어요. 곽상도 의원이 의원직 사퇴한 후에 그 강도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이사의 지사직과 후보직 사퇴까지 언급했네요. 네, 어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자신의 SNS에서 이제 이 지사를 향해서 대장동 게이트 몸통이다. 그러니까 이 지사는 지사직은 물론이고 대선 후보직까지 내려놓고 이제 특검 수사를 빨리 받으라라고 적은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 장악한 검경이나 공수처에 구원 요청을 하지 말고 깔끔하게 특검 앞에 나오라라고 밝힌 거고요. 오늘은 또 이제 이 지사의 형사처벌 수위를 생각하면
무기징역형까지 예상된다는 총장 측의 이제 대변인의 논평도 나왔어요. 캠프 측에.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 본인의 SNS에서 이제 뭐 이재명 지사가 1호 플레이어다 오징어 게임에 비유해서 그러니까 특검에 계속 나와야 된다고 지금 뭐 계속 촉구하고 있고요. 네. 오징어 게임 1번. 1번 플레이어다. 1번 플레이어. 네네. 왜냐면 그 오징어 자, 게임 내에서 조심하세요. 1번 플레이어 스포일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네. 다만 이제 이게 말의 에스컬레이팅이기도 하고 동시에 아직까지는 수사상으로 이재명 후보가 뭐 직접 돈을 받았다거나 뭐 계좌로 이동한 흔적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안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레토릭의 수위를 좀 높이고 있는 그런 걸로 좀 보입니다. 네. 그 엊그제 어제 오늘 사이에 나온 얘기인데요. MB 때 그 한국 석유공사가 해외 석유 회사 8천억 원 주고 샀죠. 페루의 예, 석유공사를 28억에 팔렸잖아요. 네. 결국 7,720억 원 정도. 네. 그것도 배임이 성립이 안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법률상으로 잘. MB 당시에 그 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무죄가 나왔었습니다. 네. 자, 왕자 논란으로 가겠습니다.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윤 전 총장의 이른바 손바닥 왕자 논란,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주 그냥 네. 점입 가격입니다. 네, 뭐. 어떤 얘기들 오고 갔나요? 홍준표 후보가 뭐 단연 이제 팽팽히 맞서고 있고요. 일단 이게 이유가 윤 전 총장 캠프에서 나오고 있는 해명들이 일단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동네에 처음에 열성적인 할머니 지지자가 써준 응원 메시지라면 선을 그으려 했는데, 그러니까 앞선 안 돼. 두 차례 토론회에서도 똑같이 써놨다는 게 공개돼서 수습이 실패됐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홍준표 후보가 하니까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과거에 뭐 홍판표였는데 역술인에 의해서 개명을 한 걸 잊었느냐고 역공을 했고, 뭐 여러 가지 공세를 몰고 가서 사실은 이제 경선을 코미디로 몰고 간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캠프 측 이제 김용남 대변인, 윤석열 캠프 측의 김용남 대변인이 라디오에서 이게 손소독제를 바르기만 해도 왕자가 지워졌을 텐데 윤 전 총장이 손을 안 씻은 거냐라는 라디오 진행자 질문에는 또 손가락 위주로 씻으신 것 같다고 발언을 해서 또 웃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또 홍준표 후보가 또다시 정치 격을 좀 그만 떨어뜨리라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일단 손가락 위주로 씻었다. 코로나인데. 2주에 말말말에 올라가지 않을까.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손가락 위주로 이렇게.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정경 청장이 직접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시범까지 보여가면서 손등과 손바닥과 손가락과 그리고 이제 손목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야 30초는 씻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해왔는데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는 학교 종이 땡땡땡을 부르면서 씻으라고 그래요. 두 번 씻으면 30초랍니다. 그게 예, 두 번 부르면 30초이기 때문에 네. 그걸 부르면서 씻으라고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손가락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아니 사실은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조간신문들을 쭉 보다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정보를 우리 국민들이 지금 대선 전국에서 훑어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가 이게.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 좀 억울할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하시던데 이 제가 아는 바로는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홍판표에서 홍준표로 이름 바꾼 거는 그 검사 동료인가 그 선배가 네 선배가 주선을 해서 예. 이게 이제 피읍자가 또 여러 번 들어가면 또 안 좋다 그래가지고 네, 너무 세 보이죠. 예, 뜻은 비슷하지만 뭐 다른 글자를 바꿨다. 글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심지어 또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 번만 바꾼 게 아니다 홍준표 후보가 원래 받았던 이름은 홍이표였는데 판표로 바꿨다가 준표로 바꿨다. 이런 얘기도 제가 이걸 왜 다 알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네네. 이런 와중에 윤 전 총장 캠프에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네. 고발했어요. 김의겸 의원이 SNS와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금 화천대유 대주주로 알려진 뭐 김만배 기자와 이전부터 형동생 사이였다, 친분이 두터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곧 허위 주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또 이제 윤 전 총장의 부친이 이제 김만배 씨 누나에게 매도한 그 연희동 주택에 대해서도 김 의원이 이제 검찰총장 청문회를 염두에 두고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에 이제 중도금과 잔금을 치렀다, 이게 이상하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사실은 분이죠. 비슷한 이야기들을 제가 우상호 의원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네. 예. 부동산 그 근처 부동산 6군데 다 들러봤는데 그렇습니다. 물건 나온 매물이. 데가 없었다. 왜냐면 이제 우상호 의원 지역구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근처 부동산을 돌아봤는데 그런 매물이 나온 적이 없었다고 했고 제가 들은 걸로는 이제 그 주진우 기자
네. 같은 경우도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제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에 김만배 씨가 법조기자를 하던 시절에 그런 어떤 친숙한 스킨십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그런 얘기 했었다고. 그러니까요. 예. 형, 동생 이런 거는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윤석열 당시 이제 검사에 대해서도 그랬었다라는 얘기를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왜 비슷한 얘기를 했음에도 하필이면 김유겸 의원만 딱 골라서 고소고발을 했을까? 그 사실은 이 왕자 논란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여러 과정들을 보면 지금 이제 윤석열 캠프 내부에서 얼마만큼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고 있는 약간 의문이 들긴 합니다. 좀 난사해요, 난사. 네, 이 왕자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원래 같으면 한 번의 해프닝으로 지나갈 사안이었거든요. 근데 해명을 내놓을 때마다 거짓말 논란이 거기 덧붙여지거나 엉덩이처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하는 논란이 더 커지는 양상이 되다 보니까 결국 대변인단에서도 후보한테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일단 파악한 뒤에 브리핑을 하거나 기자 응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오가지 못하는 분위기라서 혹시 계속 그 논란이 커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김의경 열린민주당 의원을 고소고발 대상으로 삼은 거는 국민들한테 약간 미운 털이 박혀 있잖아요. 흑석 선생이라고 해가지고 좀 김의경 의원한테는 죄송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그런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왕지사 같은 그 효과를 낸다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소고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타겟의 설정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은 일본 기시다 내각 요직에 극우가 대거 포진됐다. 이거 뭐 예상했던 건데요. 어떤 인사들을 지금 기용을 했나요? 네, 일단 오늘 이제 100대 일본 총리로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총재가 이렇게 선출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 기시다 자체는 온건파로 분류가 되어 온 인물인데 요직에 이제 극우 인사들이 말씀하신 대로 대거 배치가 됐어요. 네. 대표적으로 정부의 입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이제 총리 관저 2인자로 불리는 관방장관 자리에 마스노 히로카즈 전 문부과학상이 임명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2012년에 이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부정했고 또 성노예가 아니었다는 광고를 낸 바 있는 인물이고요. 또 하나 한국에 대해서 이제 수출 규제를 담당하는 이제 경제산업상 자리에 아베 전 총리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를 앉혔는데 그 역시 이제 최근 일본 사회 교과서에 실린 종군 위안부, 뭐 강제 연행이라는 등의 용어에 대해서 삭제를 승인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들이 이제 좀 요직에 많이 오르다 보니 이제 온건파라고 분류가 됐지만 이 기시다가 제대로 된 자기 정치색을 드러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인사가 그 모태기 외무상, 그렇죠. 네. 그리고 기시 방위상 두 사람이 이제 이번에 유임이 된 건데 네, 아시다시피 모태기 외무상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일 무역 보복 우리에 대한 무역 보복 정책을 계속해서 이제 지금까지 몰아온 당사자이기도 하고 기시방위상 같은 경우는 형이 그 문제의 아베 총리입니다. 아베 전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이 끌고 오고 있는 어떤 강경한 기조, 이웃 국가들에 대한 강경한 기조를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일종의 이제 선언인 셈인 거고 동시에 누가 임명됐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잘렸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신진 정치인 그룹의 상징이었던 그 고이즈미 환경상이 이번에 내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잘렸고요. 그리고 총리를 두고 경쟁을 했던 고노 전 장관 고노다로. 같은 경우도 네. 이분도 굉장히 좀 이렇게 젊은 신진을 대표하는 정치인인데 홍보본부장 말하자면 좌천이 된 셈입니다. 네. 이런 신호들이 결국 기시다 내각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기시다를 아까 이제 우리 구 기자께서 온건파로 분류되었다는데 온건파 이제 고치가이파라고 파벌 중에서 고치가이파예요. 고치가이파는 가장 그 기민당 내 파벌 중에서 그 자유주의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렇죠. 있는 네. 파벌인데 그래서 온건파로 뭐 그 고치가이파니까. 근데 실은 이 기시다 수상 자체는 그냥 무념무색이에요. 그냥 파벌만 거기지. 거기서 아버지가 그렇죠. 할아버지 네. 때부터 이렇게 세습돼 온 거잖아요. 성장제. 우동집만 세습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의원직도 다 세습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베가 하자한 대로 왔다 갔다 끌려다녔던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아베의 영향력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시다 총리의 할아버지가 중의원 5선을 했고요. 네. 할아버지가 중의원 7선, 아버지가 중의원 5선, 본인이 지금 9선째니까 3대가 총 21선째 한 지역구에서 와우.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부스터샷. 내일부터 사전 예약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내일 저녁 8시부터 부스터샷 사전 예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우선 대상은 접종 완료 이후에 6개월이 지난 만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입니다. 실제 접종은 이제 10월 2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또는 모더나로 이뤄지는데요. 접종 완료 후에 이제 6개월이 지나야 되니까 이번 예약의 대상은 보통 지난 4월 1일부터 접종을 시작했던 75세 이상과 노인시설 종사자 등이 우선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6개월이 안 되신 분들은 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이제 17일 전에 안내 메시지를 발송한다고 하고요. 1, 2차 때처럼 이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도 예약이 가능하고 1339로 전화 예약도 하고요. 또 신분증을 지참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예약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기다리시면 결과적으로 된다. 문자 온다. 네, 6개월 되기 17일 전부터 문자 오니까 기다리시면 된다. 저희 어머니 아버님께도 꼭 이 말씀을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효과는 있나요? 어때요? 부스터샷의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네. 지금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추가 접종을 받지 않은 대상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감염 예방 효과가 11.3배 정도 나온다고 하고 특히 중요한 건 이제 중증으로 가는 예방 효과인데 이거는 이제 19.5배라고 하니까 사실상 거의 뭐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최대 11배 예방 효과가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그 효과가 크다고 하니까요. 6개월이 되면 또 부스터샷 또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스터샷. 요즘은 저희가 이제 백신이 굉장히 많이 남아도는 상황이라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네. 자,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가 5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특히 내일인 5일부터 시작되는 법무부 국감에서는요. 고발 사주 의혹, 그다음에 대장동 의혹을 놓고 여야 간의 난타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고발 사주 의혹을 한번 중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공수처로 검찰에서 사건을 모두 이첩시키기도 했죠. 고발 사주 의혹을 특종 보도했던 뉴스버스의 전혁수 기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진동 기자 편집장이 처음으로 언론에 저희들이랑 인터뷰를 해주셔가지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쭉 이제 다른 언론에도 인터뷰를 하셨는데 오늘은 직접 기사를 조성은 씨 뭐 이미 이름 다 나왔으니까 예, 제보자인 조성은 씨와 최초로 접촉을 하셨고 예, 그리고 기사를 직접 메인 기사를 직접 쓰셨죠. 뭐 해설 기사는 윤진희 기자나 이진동 기자가 또 계속해서 쓰셨던 것 같고요. 자, 먼저 전혁수 기자 일단 고발사주 특종 기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한데요. 네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이전에는 미디어스 그다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쭉 근무를 하셨네요. 예, 뭐 뉴스버스가 이제 새로 창간을 해서 네네. 예, 그 이전에도 다른 언론사에서 근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예. 원래 뉴스버스가 이제 탐사 보도 전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보니까 그 굉장히 무슨 문화와 관련된 거라든지 정치 평론이라든지 굉장히 필지는 다양하던데 그럼 이전에도 우리 전혁수 기자는 탐사 보도를 주로 하셨던 건가요? 예, 제가 이제 서울경제TV 있을 때도 네. 이제 부서는 다른 부서 소속으로 있었는데 회사 내부에서 이제 역할이 기획 취재 탐사 보도 하는 역할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작년 4월, 5월 이때는 윤건영 의원 차명 계좌 사건 취재해서 여당으로부터 많은 공격 당하신 바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 유시민 전 장관 관련해서는 그 검찰이 관련 사진을 그 이철 씨와의 관계에서 신라젠 쪽인가요? 예.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사건이라고 밸류, 보는 게 정확하죠. 예,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사건에서 본인이 검찰 측에서 제공한 사진이 아니라 우리 전혁수 기자가 직접 발굴한 사진이다. 이렇게 논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사실 논쟁거리가 아니고요. 팩트의 문제니까. 이거는 팩트니까. 네네. 제가 그 사건은 원래 15년 사건인데 제가 뒤늦게 취재하다가 제가 2019년 1월 달에 이제 고향 내려가는 길에 찾은 사진입니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촉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몇 년 전 거라도 다 자료를 모아놨다가 탐사 보도를 하실 때 딱 끄집어내는 과거에 있었던 자료들을 딱 끄집어내서 현재 그 과거의 조각과 현재의 맥락을 딱 이어붙여서 하나의 사건으로
탐사를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 것 같아요. 사실 뭐 그 약간 감도 있고. 감.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 사건 피해자분들을 좀 만나갖고, 네네. 예, 이제 지금도 사기가 ING다. 라는 제보를 이제 추가로 받은 상태에서 이제 추가 취재를 하고 피해자분들 만나다 보니까 여러 자료도 받을 수 있었고, 예, 그런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발 사주 특종을 하시기 전에는 오히려 여권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그 따가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겠어요. 윤건영 차명계좌 사건을 할 때는 뭐 이해찬 대표께서 콕 집어서 검은 그림자라고 이제 지칭하셨던 게 저와 이제 그 사건 제보자였죠.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지금은 윤석열 후보 측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난타를 당하고 계신 것 같아서. 뭐 사실은 근데 이게 기자 일이 네. 뭐 누구 한쪽 편 들어주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취재를 해서 사실관계가 맞으면은 맞는 대로 보도하고 이게 기사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이걸 이제 취재하고 기사 쓰고 뭐 더 알아보고 이제 뭐 그렇게 검증하는 게 저희 일이기 때문에 네. 뭐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주로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뭐 인터넷 언론 뭐 메이저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특히 조성은 씨도 그렇고 우리 뉴스버스의 전혁수 기자나 이진동 편집장 뉴스버스라는 매체 자체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에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메시지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계셔서 메신저로서의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예. 네네네. 자, 본격적으로 사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조성은 씨와의 식사 자리에서 관련 문건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취재를 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보자마자 이거 취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경위라는 게 딱히 할 게 없는 게 네. 6월 달에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6월만 언제였던 것 같은데 여의도에서 이제 조성은 씨를 만나서 네. 같이 밥을 먹고 네. 커피를 마시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텔레그램 방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저도 이렇게 같이 올리면서 이렇게 봤고, 네. 근데 이제 조성은 씨가 이게 검찰에서 써서 준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이 증거가 없잖아요. 네네. 텔레그램밖에. 예, 텔레그램밖에 증거가 없었고 그때 당시 손준성 보내면 제가 못 본 거예요. 아, 누가 보내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조성은 씨한테 이거 기사 못 쓴다. 네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너가 다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해서 돌려보냈어요. 그때는. 네네. 예. 하다가 이제 7월 21일 날 조성은 씨가 이제 이 얘기를 다시 꺼내면서 캡처 파일을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네네. 이제 그러면 이제 텍스트가 이제 나와 있으니까 자세하게 보잖아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손준성 보냄이 이제 눈에 띈 거죠. 그렇죠. 예, 그거를 보고 찾아보고 손준성이 누군가를 찾아보니 그렇죠. 법조인물 대관에 보면 딱 한 명밖에 없더라. 예, 그래서 제가 조성은 씨한테 그 전화를 했어요. 네. 야, 그 조성은 씨 말이 맞는 것 같다. 네네. 라고 하면서 본인도 몰랐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러면 내 말이 맞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도 전부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은 씨와 우리 전혁수 기자가 나눴던 대화 녹취 파일. 녹음 파일은 아직 제출 안 했고 네. 카카오톡 메시지를 다 카카오톡 제출했어요. 메시지를 다 제출하셨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증거는 대부분 다 지금 검찰 쪽에 아니면 공수처 쪽에. 뭐 어차피 뭐 공수처로 다 넘어가긴 했습니다. 이미 증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제출하는 것보다 네. 조성은 씨가 이제 직접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네. 조성은 씨가 제출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사실 보도를 결정하기까지도 굉장히 힘드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유력한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사실 그건 아니고요. 그렇진 않아요. 당연히 보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은 전혀 없었고. 자, 그러면은 이 부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보도를 하는 데까지는 별 고민이 없었다. 당연히 사실이니까 취재가 충실했느냐의 문제였을 뿐이다. 그랬을 거고. 자, 그다음에 보도 이후에 나왔던 윤석열 캠프 측이나 또는 다른 언론에서 전혁수 기자와 뉴스버스에 대해서 공격했던 논리 중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라고 생각되는 거가 어느 거였어요? 어떤 비판 내지는 비난? 예. 일단은 허위 사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네네. 또 뭐 그런 거였죠. 이제 뭐 제보를 사주했다.
그렇죠. 라는 얘기가 제 이제 얘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혁수 기자가 조성은 씨를 꼬드겼다 이런 거 아니에요.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뭐 제가 꼬드겼다는 게 아니라 뭐 네. 박지원 원장이 또 사주했다. 예, 사주를 해서 뭐 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타임라인, 그러니까 시기가 하나도 안 맞거든요. 어떻게 안 맞죠? 일단 저희는 자료를 7월 21일 날 일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성은 씨가 사실은 이 보도를 최종적으로는 내고 싶지 않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캡처 파일 5장을 받았는데 그 5장에는 보도에 필요한 자료가 웬만한 건 다 들어 있습니다. 네네. 다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손준성 보내면 저희가 직접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 같이 이제 눌러보고 네. 방도 넘겨놓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갖고 우리는 보도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네. 근데 조성은 씨는 그 이후에 이제 박지원 원장을 만난 거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끼어 들어올 여지가 전혀 없어요. 타임라인상 네. 박지원 원장이 이 보도에 끼어들 틈이 없다, 여지가 네네네. 없다. 그렇죠. 타임라인상. 그러면은 보도할 때까지도 조성은 씨는 보도에 찬성하지 않았었던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맞아요. 보도를 한 이후에 조성은 씨는 굉장히 그럼 불쾌했을 수도 있겠어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8월 말쯤에 제가 조성은 씨를 설득하려고 몇 번 이제 찾아가고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네, 그런 과정에서 조성은 씨가 어느 정도까지 반대를 했냐 하면 당신들이 그렇게 보도를 한다고 하면 내가 이 자료를 들고 김웅 의원을 찾아가서 상의해서 말을 맞추면 너희가 어쩔 거냐 그러면 네. 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할 정도로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이제 9월 1일 날 김웅 의원 반론 취재를 한 차례 마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도를 사실 통보를 한 거죠. 네. 통보를 했더니 그러면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고발장 내용을 좀 구술로 이제 저희한테 전달을 좀 네. 해주게 된 겁니다. 네네. 네. 예. 자, 그러면 김웅 의원에 대해서 1차 그 취재를 한 거를 고의로 누락했다라는 공격도 있었어요. 비판도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녹음 파일을 틀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보도는 할 수 있는데 틀어드리기 어려우신가요? 네,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굉장히 많이 당황을 했어요 그날. 어. 네, 그러니까 말을 막 더듬으실 정도로. 뭐 당시에 네. 술이 취해서 기차 타고 올라오는 중이라서 통화가 어려웠다. 김웅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것도 예. 사실이고요. 아, 그것도 네, 사실이고. 그것도 사실이고 그날 이제 김웅 의원이 대구에서 뭐 노총 사람들을 좀 만난다고 네네. 내려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제 전화를 받았고 네. 이제 저희가 질문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하셨던 것 같고 네네. 기억이 안 난다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네. 저희가 다음 날에 다시 전화를 해서 재확인을 했고요. 네네.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처음 두 번째 통화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논리를 만들어서 이거 공익제보다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나올 정도로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반론을 저희가 실은 겁니다. 이 조성은 씨가 이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배려받은 날짜, 박지원 원장과 이야기하고 또 이 그 전혁수 기자님이랑 뉴스버스 쪽이랑 얘기하면서 배려받은 날짜와 달랐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배려받은 날짜라고 하는 것이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가 어떤 일종의 모의를 하고 그 다음에 뉴스버스 측과 협의를 해가지고 원래는 보도하기로 한 날짜가 따로 있었는데 달리 있었는데 뉴스버스 측에서 일방적으로 보도한 거 아니야. 그래서 셋 간에 사실 어떤 그 모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네. 취지의 비판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뭐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가정을 이렇게 여러 차례 보탠 이제 음모론인데 네.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어땠냐면 7월 21일 날 자료를 받고요. 일부. 그다음에 8월 3일 날 저희가 이제 이진동 발행인하고 저하고 조성은 씨 같이 만났어요. 네. 같이 만나서 밥 먹는 자리에서 저희는 빨리 써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 유력 대선 후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써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네네. 조성은 씨는 지금 당장은 부담스럽다. 자기가 사업하는 것 때문에. 네, 그런 입장이었어서 거기서 그 8월 3일 이후로 사실 좀 계속 조성은 씨는 안 쓰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네. 타임라인상 협의나 배려 뭐 이런 얘기가 끼어들 거는 전혀
그렇죠. 없다. 근데 오히려 이게 조성은 씨가 이제 말 실수나 뭐 이런 거겠네요. 예. 그리고 조성은 씨 같은 경우는 배려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강행을 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아, 그런 의미에서. 네. 자, 손준성 보냄 요거는 지금 검찰에서 공수처에 넘길 때 이건 조작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검사가 관여되어 있다. 요 정도 이야기를 하고 넘겼습니다. 처음 보셨을 때도 손준성 보냄 이게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검증을 해보셨나요? 혹시라도? 제가 이제 조성은 씨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채팅방이 나가게 되면 자기라는 게 무조건 특정될 거라고 본인이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냈던 게 있었는데 그럼 계정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 자료 다 옮겨놓자.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자료 다 옮겨놨어요. 실제로. 네. 그리고 그 방이 살아 있었거든요. 아, 그리고 거기서 손준성 보냄이 전부 확인이 됩니다. 네. 해시값이 같거든요. 아, 그렇죠. 네. 다른 방으로 넘기면 손준성 보냄이 따라서 또 다른 방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아, 그런 또 네. 치밀한 작전이 그래서 있으셨네요. 이거를 주면은 우리가 이걸 갖고 쓰겠다고 처음에 제가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아, 그렇게 전달받은 거 가지고 내가 받은 걸로 할 수 네네. 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말씀은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것의 조작 가능성은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사를 쓰셨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다른 검사의 관여라고 라는 취지로 그 꼬리표를 붙여서 어쨌든 대검이 공수처에다가 이 사건을 이첩을 했어요. 혹시 다른 검사, 뭐 물론 압수수색됐던 분들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그 관여된 다른 검사에 대해서 뭐 취재하신 바나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뭐 기자들과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 같은 경우는 아마 누군지는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이제 뭐 성씨하고 뭐 이제 위치 정도까지 나왔으니 네. 그 정도 언론 보도로 가름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그 손준성 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분, 그다음에 96만 원 그 라임 김봉현 씨에게 술접대 받았던 막내 검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돼 있어서 법조 기자들은 지금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네네. 알고는 알고는 있지만 아직은 수사 중이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후에 그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지금 추가로 밝혀져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사실은 처음에 취재를 할 때는 이제 다른 검사들의 관여 정황까지 저희가 알고 취재를 했던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셨죠. 예.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이제 총장의 이제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랬다라는 취재를 했던 거였는데 이번에 취재를 하고 수사 과정이 일부 보도가 되는 것을 보니까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네. 그리고 윤 총장께서 작년이었나요? 국정감사에서 이제 대검의 총장의 보좌 조직이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예. 검찰청법상.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체 이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곳에서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네. 그 동기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기. 네. 그 그리고? 부분이 규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동기. 그리고 검찰청법에 따르면은 뭐 차장을 통해서 차장검사, 대검 차장을 통해서 그 총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네네. 손준성 검사가 당시 그 직책에서. 하지만은 실제로 운용된 것을 보면 이전부터 옛날 범정 때부터 운영됐던 걸 보면 범정 과장이 직접 총장에게 직보를 했죠. 그리고 3월 31일 날 MBC에서 그 채널 A 소위 검언유착 사건이 보도된 이후에 4월 1일, 4월 2일, 4일, 3일에 걸쳐서 당시 대변인 권순정, 그다음에 손준성,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실 손준성,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부산에 있었던 차장검사 한동훈, 요 세 명이 같이 단톡방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거죠. 자, 동기와 이 사실 지시나 공모의 범위, 동기가 나오면 지시나 공모의 범위까지 나오겠죠. 근데 이게 직접적 증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지금까지 취재를 해보니까 요런 부분에서 직접적 그 증거가 나올 수 있을 거냐? 그거는 마음 먹기에 좀 달린 것 같은데. 마음 먹기 달렸다. 네, 근데 이제
손준성 검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예. 그래서 그 관여됐던 검사들이 혹은 주변에서 함께 이제 일을 했던 수사관들이 이제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손준성 검사와 그리고 그 주변에 말하자면 실명 판결문을 뽑아줬던 분, 뭐 이런 분들이겠죠. 어딘가에서는 뽑았을 테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동기는 밝혀질 수 있고 공모 범위도 밝혀질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후속 보도 혹시 예정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서? 고발사주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는 사실 프론티어로서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추가 취재되는 부분들도 결국에는 지금부터는 수사의 영역이잖아요. 네네. 네, 수사의 영역에 대해서 이제 수사 정보를 저희가 뭐 어떻게 뭐 취재를 하다 보면은 갔다 온 사람도 만날 수 있고 하다 보면 네네. 알 수는 있겠지만 네. 피의 사실 공표는 좀 조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피의사실 공표는 조심하겠지만 후속 취재는 계속 팔로우에 가겠다. 프론티어가 마지막 마무리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뉴스버스 전혁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숫자 5가 저의 소중한 권리를 빼앗아가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광복절 대체 공휴일을 사흘 앞둔 지난 8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공휴일법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박지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개인 의원에서 일했던 물리치료사 박 씨는 그동안 대체 공휴일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약칭 공휴일법이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휴일법 제3조는 대체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휴일법 제4조는 대체 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공휴일, 대체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 씨를 비롯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대체 공휴일인 오늘도 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행복 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이다. 공휴일법의 입법 취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행복 추구권, 휴식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아니 혹시 우리 국회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신장식의 오늘입니다. 네, 전국의 묘수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중진의 격, 여당 편부터 먼저 시작하죠. 지금 국감 때문에 한창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김성환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네, 항상 이 사탕수수 네. 종이를 가지고 프린트를 해갖고 지구를 오셔가지고요. 살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꼭 분할해가지고 한 페이지를 두 페이지를 한 페이지에 딱 모아찍게 해갖고 오시네요. 종이도 아깝잖아요. 요즘 몸이 좀 많이 국감 때문에 피곤하실 텐데, 예, 마음도 피곤하시고. 자, 민주당 대선 경선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들 예상을 해요. 오늘 언론 보도나 뭐 시사평론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뉴스톱 김준일 대표는 99.99 부능선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직을 맡고 있어서 저희가 평가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체로 언론의 평가들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편성되어 있었던 방송 토론도 줄줄이 취소되는 걸로 봐서는 만약에 경쟁이 치열했으면 보도도 됐을 텐데 뭐 방송 토론이 취소되고 있습니까 지금? 네, 그런 것 등등을 보면 아무래도 뭐 최종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3차 슈퍼위크에서 현재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네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인천하고 2차 선거인단 결과가 있었고 이제 남은 지역이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그렇습니다. 거죠? 경기하고 서울하고 이제 3차 선거인단. 예, 예. 근데 이제 경기 개표하고 나면 그냥 뭐
다 정리되는 거 아니냐. 뭐 사실은 거기까지 갈 것도 없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던데 결국 대장동 의혹이 이 대세 이 투표를 결심하는데 표심에 별 영향을 못 끼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중도층은 도대체 이게 무슨 건이야 이거 그렇게 헷갈려하실 수 있는데 네네. 저희 당의 선거인단 내지 권리당원들은 그래도 정치에 관심이 있고 네. 사리를 나누어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 이 사건이 도대체 실체가 뭐야 이렇게 한 번씩 들여다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동네에서 저희 당의 권리당원들 이렇게 만나 뵙거나 일반 주민들 네. 중에도 좀 관심 있는 분들 보면 아니 그거 뭐 이재명 후보 잘못이 아니네.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체로 다 내용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뭐 유동규 씨는 잘못했을 수 있어도 이재명 후보가 시장 시절에 직접 잘못한 건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정도로 구분해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게 대체의 인식이어서 네. 아마 이번 후보 경선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이낙연 전 대표는 판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결선 투표까지는 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이시겠죠? 그런 텐데 아무래도 경기 권리당원 선거 거기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인데 경기는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의 홈그라운드에 네. 가깝고 서울은 전국 평균에 수렴하는 편이니까요. 네네. 그리고 3차 선거인단 규모가 제일 작거든요. 30만 정도 남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 것 등을 고려해 보면 그 며칠 사이에 또 천지개벽할 만한 뉴스가 나오면 모를까. 네. 현재의 상황에서 결과를 뒤집을 만한 일은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어제 압승을 했는데 뭐 경기 아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경기는 거의 뭐 60%를 넘을 개연성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 쪽은 전국 평균과 수렴한다면 약 54% 이쪽 저쪽 내외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취지로 제가 대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런 추세 속에서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재밌는 건 유동규와 이재명은 얼마나 친한가, 또 김만배와 윤석열은 얼마나 친한가, 측근, 신복, 뭐 복심, 형아우, 뭐 이런 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얼마나 친하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이게 측근을 떠나서 거의 뭐 신복이다 이렇게 오늘 오전에는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평가를 하던데 어떤가요? 글쎄 뭐 제가 뭐 가까이 있지를 않아서 그 관계의 거리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도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8년 할 때 저도 노원구청장 8년을 했거든요. 아 그렇죠. 구청장 네. 출신이세요. 예. 저희 노원구청에도 직원만 1,500명입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마다 책임자들 맡겨서 전체적인 방향을 주고 해당 분야의 일을 쭉 하는데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부지기수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이 내 측근이 아니다. 내가 신임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후보가 포괄적으로 네. 일종의 유감 표명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뿐 아니라 뭐 아주 측근이든 뭐 신복이든 아니면 성남시에 근무했던 말단 직원이든 간에 그 네네. 포괄적으로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한 책임은 있는 건데 그것이 본인의 그러면 부정 비리냐 이 부분은 좀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정치인에게 측근의 기준은 뭡니까? 측근이라고 불리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겁니까? 대체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분류하죠. 그 권력은요 네. 지위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거리로부터 나온다. 거리. 예, 거리. 예. 그러니까 일정을 담당한다든지 그런 청와대로 치면 부속실이 지위는 낮거든요. 되게 뭐 네네. 비서관급이거나 행정관급인데 오히려 수석보다 더 큰 일을 했다는 게 박근혜 그렇죠. 문고리 정부 시절 3인방 뭐 흔히 얘기하는 보여줬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측근의 기준이고요. 그런 경우를 보면 되게
일단 그 뭐 성남시나 저희 노원구청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비서실 뭐 보통 예, 비서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리고 선거 때 되면은 일정 관리 담당하는 비서가 최고의 권력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 예. 그러니까 그런 말하자면 그 공단이에요. 공단의 기획본부장, 네. 도시개발공사인 거죠.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 이 거리로 보자면 뭐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다. 지위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취지로 글쎄요. 받아들입니다. 저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네. 그 유동규 씨가 어느 재개발의 조합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리모델링 조합장. 리모델링 조합장. 그런 과정에서 후보랑 알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표가 있죠. 그런 분들이. 네, 그런 과정에서 이 일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을 일부를 나누어 맡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정작 문제가 된 거는 후보가 성남시장을 그만두고 경기지사로 옮겼을 때 2018년에 경기지사가 됐고 예. 녹취록은 정영학 그 회계사의 녹취록은 2019년부터 21년까지 그러니까요. 녹취록이 있다고 해요. 예. 후보가 성남시장이 아니라 경기지사로 자리를 옮겨서 이제 사실상 대장동 사건이나 화천대유하고는 직접적 관련이 없은 이후에 네. 본인의 사적 이익을 취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뭐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대략 한 1, 2주일 정도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10월 중에 끝을 내는 게 어쨌든 맞을 것 같아요. 고발 사주 부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네네. 곽상도 아들 퇴직금 문제 여전하고 또 박영수 특검의 딸만 아니라 아들. 그 친척 회사의 아들도 취직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윤석열 부친과 연희동 자택 건 예. 김만배 누나. 네, 건이 또 다 연루돼 있어서 예. 그 전체의 전모가 다 드러나면 우리 국민들이 이 실체에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국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텐데요. 사실은 뭐 국감에서 미리 내년도에 원래 예상은 후보들이 그 청사진을 대선 후보들이나 대선 공약을 그냥 선보이는 게 아니라 국감에서 뭐 국감이나 정기국회에서 정책이나 예산이나 뭐 이런 걸로 공약을 미리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었는데 다 지나갔고 오직 대장동으로 거의 뭐 수렴되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장동 관련 증인을 민주당에서 아무도 안 부르려고 한다. 그 은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데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측과 관련되어 있는 증인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네. 유동규 말고 또 누굴 불러야 합니까? 아니 뭐 그쪽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뭐 당시 공모에 참여를 했던 메리츠증권이나 또 기업은행인가요? 산업은행 컨소시움, 뭐 하나은행 컨소시움 이런 데 다 불러서 제대로 그 공모 과정에 부정 비리가 있었는지 따져보자 했는데 뭐 민주당이 다 안 받아준다 뭐 이런 식의 공격을 하던데. 아마 언론 포회의를 한 것 같고요. 그것뿐 아니라 지금 소위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되어 있거나 도이치모터스 건과 관련되어 있거나 한 소위 윤석열 후보의 주변에 온갖 의혹이 있는 분들 다 증인 채택해야 되는 건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민의힘 측이 아주 결사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고발 사주 관련해서? 그럼요. 예. 그런데 마치 본인들은 아닌 듯하고 이쪽에 대장동 관련한 증인만 채택을 우리 당이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좀 뭐랄까 상식에 맞지 않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지도 않고요. 네. 또 18일 날 행안위 이 국감하고 20일 국토위 경기도 국감이 있는데 여기서 후보 예비 경선 후보이기도 하지만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행안위 국감하고 국토위 경기도 국감 이쪽에 그 이 지사가 출석을 할 거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행안위 국감이 10월 18일이고 네. 국토위 국감이 10월 20일 날짜로 기억을 합니다. 네네. 근데 그때 되면
저희 당의 대선 후보는 아마 확정이 된 시점일 겁니다. 네, 네. 대선 후보더라도 본인이 그 전에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는 한 네. 당연히 피감기관의 장으로서 국감에 출석하고 또 출석해서 여러 가지 경기도 도정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등에 대해서 네네. 아마 성실하게 답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관건은 지사직을 그 이전에 후보가 확정됐을 때, 후보로 확정됐을 때 지사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면 당연히 국감 참석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뭐 현재로서는 그 이전에 지사직을 그만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일단 그러면은 그리고 뭐 기왕에 확정된 이상 그것까지는 치르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도리일 것이다. 네. 예. 아니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난주에도 특위가 만들어져서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했더니 진짜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 살짝 천기누설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얘기를 들어볼까. 네. 자, 그 대장동 관련된 얘기를 잠깐 다시 조금 더 하면 문체위 국감 이것도 네. 상당히 지금 관심을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드님이 그 문화재 관련돼서 자신이 업무를 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근데 보니까 2016년도부터 곽상도 의원이 문체위에 소속돼 계셨어요. 예. 예.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관련 자료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다. 그 당시에 문체위에 계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문체위에서 또 뭘 좀 우리 눈여겨보면 될지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글쎄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체위 소속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대장동 관련해서 곽상도 의원이 혹시 그 문화재 발굴과 네네. 관련해서 뭔가 특정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를 네. 염두에 두고 자료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시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네. 실제로 어떻게 드러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이야기도 좀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잠깐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 미디어 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거죠. 언론중재법, 그다음에 언론사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그다음에 포털 공정화. 예. 포털 공정화까지를 다 네. 포괄을 해서 그 특위가 12월 말까지 활동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 언론중재법, 네. 저희는 이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고 불렀는데 네. 이 한 건을 상정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웠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결국 상정을 못했죠. 그런데 사실상 이제 열람 차단 청구권 부분이랄지 정정 혹은 이제 반론 보도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은 상당한 의견 접근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만 먼저 처리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견차가 커서 전체가 다 이제 특위로 올라가게 됐는데 그 다른 부분도 못지않게 언론 개혁 부분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런 전체 의제를 이제 특위 안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고요. 12월 말까지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래서 다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가급적 내년 봄에 내년 첫 정기국회 임시국회 때 처리를 하는 쪽으로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지자들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대선 와중에 이거 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때 가봐야 될 텐데 여야 간에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합의가 가능한 부분은 우선 처리하고 합의가 불가능한 부분들은 대선의 주요한 과제로 오히려 그것이 하나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대선에 중요한 과제를 올릴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네. 저희가 대선을 치르더라도 의회의 의석수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감정의 수위가 있더라고요. 네.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데 가급적 합의해라. 이런 이제 양가 감정이 있어서 저희가 합의 가능한 것부터 우선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쟁점들은 충분히 공론을 조성한 이후에 국민적 동의하에 저희가 뭐 강행 처리하거나 혹은 뭐 국민들의 양해를 구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수를 내셔야 되겠네요. 네. 예. 뾰족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묘수를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진의 격 이어서 야당 편입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님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네네. 아유, 얼굴 직접 못 뵈서 예. 뵙고 싶습니다. 고맙네요. 예. 네. 아이고, 모든 이슈가 대장동으로 예.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예. 어제 유동규 전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 예. 수사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자, 이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냥 단순한 재개발 비리, 개발 비리 네. 뭐 그런 것 같으면은 이렇게까지 세상이 시끄럽진 않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거는 네. 개발 비리를 통해서 조성된 그 불로소득 1억 천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액의 불로소득이 개발의 책임자였던 당시 성남시장, 지금 이제 여당 대선 후보, 예비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사익을 위해서나 아니면 대선 자금으로 조성된 것 아닌가 하는 그 의심 때문에 네. 이렇게 크게 뉴스가 되고 국민들이 주목하고 큰 사건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과제죠. 네. 이재명 후보에게 돈이 흘러갔느냐? 특히나 예. 대선 자금의 용도로 흘러갔느냐? 예. 이게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다. 그렇죠. 예. 예. 규명해야 될 것도 그 부분이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증거나 증언들을 보건대 예.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건 이재명 거다라는 암시를 이렇게 국민들이 받도록 하신 거였잖아요. 예. 지금까지 드러난 진술이나 사실관계로 예. 봤을 때 예. 이재명이 몸통이다, 주인이다 이거 드러날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수사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수사 의지에 달려 있다. 예,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화천대유가 누구 거냐 하는 그 의문을 처음 제기한 거는 경기도에 있는 그 인터넷 신문이었습니다. 네, 경기경제신문인가 그랬습니다. 예. 예, 거기에서 칼럼으로 이 의혹을 처음 제기를 했죠. 네. 그런 그 표현도 거기서 처음 나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네. 그게 이제 그 일반 이제 정치권에도 이제 주목 이슈가 되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은 사건의 초기 단계고 취재 보도도 초기 단계고 검찰은 더더욱더 검찰 경찰의 수사는 더더욱더 착수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 현재 나와 있는 결과를 가지고는 사건을 규정하기 어렵고 네. 이후에 수사 당국이 더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규명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심지어 지금 그때부터 이건 나중에 검찰 수사 받게 된다는 걸 갖다가 알고 녹취까지 다 해놨다가 그걸 검찰에 증거 자료를 제출한 사람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영학 회계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과장해서 말하면 증거와 증인이 차고 넘치는 선거라고 느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면은 수사 당국이 의지만 있으면은 실체를 규명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를 직접적으로 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은 2019년부터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그 안에 소위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로 보자면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 남욱 요 사람들 사이에 2019년에 이게 너무 그 예상보다 수익이 많이 나서 이거를 둘러싼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고 그와 예.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지 이재명 예. 지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얘기가 나온 건 아니다라고 언론에는 보도가 돼 있던데요. 그거는 이제 지금 조사하고 규명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네. 별로 그거는 결론인데 결론은 수사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진행되고 난 뒤에 내릴 결론인 거죠. 지금 그렇게 결론 내리면 수사가 아무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불로소득의 배분을 가지고 갈등이 있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서 또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의심할 만한 부분도 같이 굴러간 것 같은 그런 정황이 보이네요. 네. 최근에 예. 소위 형 동생 이거나 측근이라고 예. 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건지 예. 이재명 지사와 유동규는 예. 측근이냐 뭐 오늘 예. 보니까 또 누군가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 분은 뭐 신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김만배와 윤석열 문신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예? 문신이라고도 표현했더라고요. 문신 몸에 몸에 붙어 있는 본신도 아니고 문신이라고. 문신. 예. 정치인으로서 우리 예. 조혜진 의원께서도 측근이 있으시죠. 측근의 기준은 뭡니까? 그걸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는데, 예. 최순실 같은 사람은 아무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측근 중에 측근이었잖아요. 네네. 그런 케이스는 뭐라고 규정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규정하는 측근의 기준으로 보면은 최순실 씨 같은 사람은 세상에 드러날 때까지는 측근일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국정을 좌지우지한 사람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규정을 일률적으로 딱 그냥 잡을 수는 없는데 네.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측근 중에 측근인데 측근이 아니라고 그거를 이래 설명하고 저래 설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서로 꼬이고 본인이 한 말이 이래저래 또 같이 또 충돌하고 하는 그것이 네. 이 사건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 굉장히 불안한 처지를 보여준다고 봅니다. 측근을 측근이라고 하지 못하는 거다. 예. 정말 깨끗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측근 맞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네. 남들이 봐도 다 측근인데 굳이 그걸 아니라고 궤변에 가까운 논리로 부인하려고 애를 빠삭빠삭 쓰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뭐 크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다 느끼게 만드는 걸 본인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자, 예. 우리 교육위원장이시잖아요. 예. 국감 교육위도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라고 이제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던데 민주당 의원들이 곽상도 의원 국감 참석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시작 50분 만에 중단됐다고 하네요. 하는 소식이 있던데 이거 뭐 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예. 하나는 저희 당 의원님들이 이재명 게이트 특검하자라는 이제 손팻말을 네. 이제 각 의원님들 책상에 이렇게 붙여놓고 국감을 시작하니까 그거 내리라. 네네. 내리라라는 요구를 이제 내리지 않으면 국감 참여 안 하겠다. 네. 하는 걸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셨고 주장을 하셨고 네.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곽상도 의원이 국감에 참여하면은 우리는 같이 못한다. 국감에 참여 못하게 해주라. 이 두 가지였는데 네.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손팻말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본회의장이든 상임위원 회의장이든 그런 데서 이제 시위하고 피켓팅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옛날부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그냥 잠깐 하고 카메라 잡으면 다 내리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 전에도. 예. 근데 이제 제가 참 위원장으로서 곤란했던 게 이런 나쁜 관행을 처음 시작한 게 제 기억으로 민주당이었습니다. 네. 그럼 민주당이 제일 많이 했고. 네. 본인들이 할 때는 그렇게 바삭바삭 해놓고 남미당이 할 때는 내리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그쪽 편 들어주면은 굉장히 불공정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되게 곤란하셨겠네. 결국은 나중에 내렸는데 설득해가지고 다 내려서 네. 이제 오후 3시부터 저기 국감이 시작됐는데 네. 이제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을 그 시간에 사실은 곽상도 의원은 이미 의원직 사퇴로 이제 결론 내리고 신변 정리를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네네. 예, 뭐 나중에 별 문제, 그건 이제 흐지부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 그만뒀지 않습니까? 네네. 사퇴했으니까 뭐 별 문제가 안 돼서 오후 3시부터 국감이 정상화됐죠. 네. 이번에 행안이나
국토위나 또 법사위나 이런 쪽은 대장동 국감 문제로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대장동이나 고발사주 이슈로 뭐가 문제가 되는 건 없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없고 제가 국감 시작하기 전에 예상되는 쟁점을 쭉 다 훑어봤는데 네네. 제가 훑어본 바로는 우리 상임위원은 직접 관련돼 있는 건 없습니다. 아이고 교육위원장 상임위원장으로서 한숨 돌리셨겠어요? 아니 그래도 이제 여야 정당이 이제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일 때는 네네. 그제 이제 지난 첫 번째 국감 때처럼 그런 해프닝이 또 벌어지기도 하니까 네. 안심할 수는 없죠. 마음 놓을 수는 없죠. 또 교육위원회에서 그러면 쟁점이 될 만한 게 예. 조민 씨 건하고 김건희 씨 건이 교육위에서 쟁점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그러면? 그거는 이미 지난 첫 번째 얘기가 나왔죠. 여야에서 제기됐습니다. 네. 그 연구윤리 문제로 네네. 여야가 그 서로가 공방을 벌인 건 아니고 정부를 상대로 해서 네. 질의를 했죠. 그런데 아. 뭐 그렇게 크게 다루지진 않았습니다. 한번 네. 워낙 그동안에 뭐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이고 교육부도 또 일정 부분 또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인지 모르겠는데 네네. 한번 좀 이제 거론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비교적 교육위원회가 무난해서 우리 조혜진 의원님 다행이십니다. 원래 교육위원회가 굉장히 전쟁터라 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위원장 내정 받았을 때 우리 민주당의 현배 의원님이 저보고 야 교육위원회가 전쟁터인데 조 의원이 상임위원장 가면 거기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영구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렇게 농어로 다시 받았는데 네네. 하여튼 그런 이 과제에 제가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야기도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2차 컷오프 나흘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런 이 2차 컷오프에서 4위가 누구냐가 제일 관심사예요, 국민들은. 누구로 예상하십니까? 예상도 어렵고 또 저는 또 정치적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이제 도와온 분이 계시기 때문에 뭐 사견을 말씀드리는 게 좀 부적절한 것 같고 네. 어쨌든 이 각자 이 정치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지 않습니까? 4위 안에 들어가느냐 탈락하느냐. 그렇죠. 거기다가 또 본인들의 이후의 정치적 진로에도 이게 영향을 주고. 네. 그리고 대선판이 상당히 좀 유동적이다 보니까 일단 4위 안에 들어가 놓고 나면은 그 뒤에 또 어떤 판이 벌어질지 모른다. 네. 누구에게 기회가 갈지 모른다. 이런 기대 때문에 그 특허를 해서라도 4위 안에 들어가려는 그런 경쟁이 상당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그 임금왕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오늘 뭐 김용남 전 의원이 씻었는데 손가락 위주로 씻어가지고 제대로 안 지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부적 대선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홍준표 의원이 하셨어요. 이 선거판에서는 이 이슈가 본인 말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정폭이 되거나 꼬이기도 하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문제도 좀 그런 양상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네.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단순히 지지자의 성의가 너무 고마워서 차마 지울 수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뭔가 좀 그 힘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다른 또 차원의 기대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는데. 네. 당에 소속한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거보다도 중요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거 가지고 우리 당이 지금 뉴스가 다른 뉴스보다도 대장동 다음으로는 당내 뉴스는 이게 제일 크게 지금 다뤄졌거든요. 네. 며칠 동안 하루 해프닝으로 일과성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건 저도 그렇지만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도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자체가 논쟁이 길어지는 게. 규명하기도 쉽지도 않잖아요. 뭐 주술이냐, 아니면 단순한 그냥 지지자에 대한 그런 성이냐, 규명하기도 쉽지 않은데. 근데 이게 처음에 윤석열 캠프 쪽에서 좀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그냥 차라리 내가 마음이 좀 떨려가지고 써주셨는데 혹시라도 도움될까 그냥 있었다. 이렇게 그냥 좀
이 해프닝이면 해프닝답게 해명을 했어야 되는데 예. 딱 한 번 그랬던 거다 그랬는데 예. 이전에도 했던 게 나오고 뭐 손가락을 위주로 씻어서 씻다 보니까 손바닥에 있던 건 나왔고 뭐 좀 해명 자체가 혼란을 그러니까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본인의 해명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모르고 좀 이렇게 후보에게 도움 될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들이 서로 안 맞고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고 이래서 아닌 사건이 긴 사건인 것처럼 진짜 뭐가 되는 것처럼 또 작은 사건이 큰 사건처럼 일이 되는 그게 좀 안타깝고 우리 후보 진영들이 조금 후보를 좀 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캠프가 좀 더 잘해라. 예. 윤 캠프도 좀 더 잘하고. 본인도 잘하셔야 되지만은 옆에 계신 분들이 또 역할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네. 좀 그쪽 캠프가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여럿이기도 하고 좀 난사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네.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돌아왔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위한 과학 이종필 박사님 나오셨는데요. 우리가 왜 이 대통령을 위한 과학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야 할 정책에는 4차 산업혁명, 에너지, 우주 등 과학과 관련된 분야가 상당합니다. 대통령이 과학 분야를 잘 알아야 하는 까닭이기도 한 거죠. 지난주에도 딴 건 몰라도 되지만 후쿠시마에서 방사선 유출이 있었는지 또 사실은 수소에 의한 폭발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게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나라의 운명을, 명운을 올바른 과학적 태도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대통령을 위한 과학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필 박사님.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네. 지난주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다 살펴봤어요. 네. 그리고 오늘 가능하면 후쿠시마 원전 이야기 쭉쭉쭉 하고 노벨상 오늘 발표됐어요. 네. 일단 누구로 됐습니까? 노벨상 주간이고 오늘 이제 첫 발표죠. 생리의학상. 예. 줄리어스하고 파타푸니언이라는 분인데 제가 생리의학 부분은 잘 모릅니다만 그 업적이 보니까 온도와 촉각 수용체를 발견한 공로라고 합니다. 어렵네요. 열, 추위, 촉각을 감지하는 우리의 능력이 생존에 필수적인데 이것과 그렇죠. 관련된 어떤 중요한 발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열을 우리가 감각을 못하면 그냥 다 화상 입고 네. 그런 거니까. 추위 같은 것도 되게 생존에 이제 되게 직결되는 그렇죠. 문제니까. 굉장히 직결된 문제인데 그게 우리가 춥다, 덥다, 뜨겁다는 알지만 이것이 어떤 생리학적 반응에 의해서 되는지는 뭐 그런 수용체를 그런 거를 발견했나 봐요. 네네네. 예, 둘 다 비전문가니까 여기까지 하죠. 자, 후쿠시마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관련해서 남아 있는 문제들이 뭐냐? 우리 지난번에 얼마나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멜트 다운 돼 버렸는지 제가 그 얘기 듣고 나서요. 관저의 100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게 후쿠시마에서 2011년 2월 달인가요? 원전 사고가 나고 나서 관저에서 그러니까 수상 관저에서 100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이렇게 쭉 나왔던 얘기였어요. 말씀해 주셨던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정말 대책 없이 흘러갔던데 굉장히 그 여전히 남은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남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네. 일단 가장 시급한 거는 이제 1, 2호기의 핵연료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1호기에 392개, 2호기에 615개, 그러니까 1000개 좀 넘게 남아 있거든요. 네네.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 3호기는 이제 그 올 초에 이렇게 다 수거를 했는데 500몇 개를. 요게 이제 수거가 안 되면은 얘가 계속 열을 내니까 이걸 식히기 위해서 계속 물을 부어줘야 되고. 예. 그 오염수가 계속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이게 그 핵연료가 1,000개 이상이 있다는 거는 뜨거운 난로 위에 말하자면 물도 없는 물주전자를 올려놓고 계속 가열하고 있으니까 이게 자칫하면 터진다 하니까 계속 물을 갖다가 버줘야 되니까 바닷물을 갖다 부어주고 있고 이게 방사성 오염수가 돼서 이거를 가둬두고 있다가 지금 드디어 바다에다가 방출하겠다. 이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번 시간 말씀드렸듯이 핵연료라고 하는 게 이게
그 인위적으로 핵 분열을 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열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열이 난다고 자발적으로 했어요. 그 방사성 붕괴를 하는 과정에서 열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식혀줘야 되거든요. 네.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일단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이거를 원전 자체로 뭐 폐쇄를 하든 다 해체 작업을 해야 하든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그 안에 있는 가장 위험한 물질인 핵연료를 다 어쨌든 다 빼내야 되겠죠. 끄집어내야죠. 빼내서 말하자면 뇌관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빼내서 그거를 뭔가 컨트롤 가능한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 텐데 네. 그게 지금 아직 126에 합해서 1000개 넘게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꺼내기 위해서 꺼내기 전에는 어쨌든 계속 식혀줘야 되니까 이제 계속 네. 물을 붓고 있고 거기서 이제 오염수가 계속 뭐 생기고 있는 거죠. 네. 그 일본 정부 계획에 따르면은 이 모두 제거하는 시점이 빨라야 2031년이라고 합니다. 10년 뒤. 그때까지 계속 물 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염수가 그만큼 또 계속 나오겠죠. 그러니까 네. 땅도 오염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겠죠. 뭐 지하수로 흘러간 게 얼마나 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잘 모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땅이 오염되는 거는 네. 그 회복하는데 가장 어렵다고 해서 네. 우리나라 환경 관련 법제에서도요. 토양 오염과 관련된 그 규제가 가장 강합니다. 네. 왜냐하면 공기나 물이 오염되는 것도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지만 토양이 오염되면 회복이 어려워요. 회복이. 네. 아예. 그 일본에서도 이제 오염토도 이렇게 걷어가지고 뭐 비닐봉지 같은데 이렇게 쌓아두고 있죠 지금. 그거 제염을 어떡하겠다는 했다고 거죠? 해서. 아, 답답합니다. 네, 그 오염토 처리 문제가 일단은 뭐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염수 방류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네. 거잖아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에서 또 필터가 파손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나왔는데 예. 일본이 그 오염수 방류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자기네들 되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 62종에 달하는 어떤 방사성 물질을 다 이제 걸러내고 뭐 남은 삼중수소는 굉장히 희석해서 이제 방출하니까 기준에 맞춰서는 상관이 없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는데 그 62종을 거르는 그 핵심 뭐 장비라고 부품이라 할 수 있는 필터가 지금 네. 뭐 굉장히 많이 파손이 된 걸로 지금 그러니까요. 드러나가지고요. 이게 그 오염수 정화 작업하면서 이제 그 생긴 진흙을 옮겨 담다가 거기서 방사성 물질 농도가 갑자기 많이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필터가 파손됐더라. 이걸 지금 확인한 거고 그러면은 이게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더라도 과연 이게 안전한가라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필터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필터조차도 작동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더라도 62종만 걸러내는데 그러면은 그 오염수의 62종 말고 다른 뭐 한 100 수십여 종에 달하는 다른 방사성 물질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삼중수소인 거고 이제 방사성 탄소 이제 이런 건데 네네. 그런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을 안 하고 오직 삼중수소 하나만 가지고 지금 언론 플레이 좀 했던 면이 있고 그렇죠. 지금까지 얘기는 전부 다 필터가 제대로 작동했을 때 그 알프스라고 하는 그 장비가 그 제대로 작동을 했을 때 이야기인데 지금은 그마저도 지금 다 신뢰 의심이 있는 상황이죠. 62종인데 삼중수소만 갖고 살짝 장사했다. 이 정도. 삼중수소도 사실 이게 뭐 희석을 했다 그러고 그 WHO 기준보다 훨씬 낮췄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리터당 그 한 1,400 베크렐 정도 됩니다. 베크렐은 방사성 물질 소스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네. 1,400 정도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 음용수 기준으로 허용치가 미국은 740 베크렐밖에 안 돼요. 네네네. 유럽은 100이고.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공식 발표한 희석시켜서 방출한다고 했던 기준치가 미국 허용치의 한 2배 가까이 됩니다. 이거 바이든 대통령이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네. 저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들은 마셔도 되고 바이든 대통령은 마시면 안 그 되고. 미국이 자기네 음용수 기준도 안 되는 거를 왜 지지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저는 좀 있긴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래서 IAEA 의장국이 됐다는데 네. 그러면 관련해서 네. 뭔가 좀 방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대체로 지금 IAEA도 미국도 다 동의했다. 네, 1km 네. 밖에서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네. 뭐 좀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그 낭보가 하나 있었는데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 이제 네. 가입한 지 64년 만에 예. 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됐다. 네. 그 이게 그 지금까지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계속 이제 거의
뭐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데 그 독점을 깼다는 데 이제 의의가 있고, 근데 이거 보니까 이제 임기가 이제 1년짜리예요. 1년짜리고 짧네. 사실 그 뭐 의장국이 뭐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사회 보는 건데.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 이사회에서 하는 이사회가 이제 그 35개국이 이사회를 이루고 있고 전체 회원수는 IAEA가 뭐 173개국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이사회에서 하는 게 주요 안건을 이제 심의하고 총회 권고하고 이런 걸 하니까 거기서 의장국 역할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IAEA에 굉장히 이렇게 그 영향력이 많고 돈도 많이 내고 돈 많이 낸다고. 그 직전에 사무총장이 또 일본인이었고 한 10년 가까이 했었고 그래서 영향력이 많은 상태. 그래서 혜택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일본이. 전범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 해결로 재처리하는 거 그냥 무기는 다 받았고. 그랬죠. 그거 하면 핵무기 만드는 건데. 핵무기 한 10,000발 정도 만들 수 있는 물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외랑. 뭐 그런 혜택, 보이지 않는 혜택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의장국이기 때문에 뭐 최소한 일본 마음대로, 그러니까 특정국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게 어떤 제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되지 않을까. 어떤 적극적인 것을 할 수 있는지는 지금 뭐 미지수지만 적어도 IAEA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일본이 자기 뜻대로 IAEA를 좌지우지하는 그렇죠. 것만큼은 좀 이렇게 막을 수 있을 것 견제를 같다. 할 최소한의 장치는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내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아니 거기에 따라가지 않겠어요? 지금 그렇긴 하겠네요. 우리나라 새 정부의 어떤 그 기본적인 외교 방침이라든지 그 일본과의 관계.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라고 하시는 분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이사회의장을 맡으시면 신재현이라고 주 오스트리아 주 비인 국제기구 대표부 대사께서 역임을 할 예정인데. 그럼 뭐 본국 훈령 뭐 이런 걸로 만약에 찍어 누른다든지 무슨 이유로 뭐 일본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한다라든지 그런 정치가 만약에 개입을 하게 되면 그런 게 약간 좀 우려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사회 의장이 지금 어디 국제기구의 사무총장이나 이런 데는 이런 사무총장 같은 사람은 그 외교부나 대통령의 외교부 장관이나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이 아닌데 IAEA의 이사회 의장은 신재현 주 오스트리아 겸 주빈 국제기구 대표부 대사가 역임한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분은 그 외교부 공무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 정부의 어떤 그 새로운 외교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아니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장이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된 ILO의 사무총장이나 UN 사무총장이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OECD 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니지만 지금 IAEA의 의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하는 거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 새 정부의 전반적인 어떤 스탠스가 어떤가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어떤 분이 핵과 관련돼서 또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갖는 어떤 정책을 갖는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IAEA 의장국으로서 어떤 정책을 할지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그런 좀 아니 우려? 저는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의 지휘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후쿠시마 얘기를 쭉 다 오늘까지 해봤는데요. 자, 후쿠시마로 다시 돌아가세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거 쓰나미 때문에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였다. 아니다. 그 관저의 100시간 이런 거 보니까 너무 대처를 잘못했다. 인재다. 이렇게 각각의 주장이 있는데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는 사실 뭐 인재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 사실 예상되는 자연재해가 있는데 뭐 일본이 쓰나미도 여러 번 겪어봤고 그랬죠. 뭐 그런데도 사실은 어쨌든 대비하지 못한 인재인 거고 그 초동 대처들 보면은 뭐 해수 투입도 늦었던 거라든지 아무 결정도 못하고 계속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그 일본 내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잘못된 문명을 선택으로 야기된 문명제다. 문명제다.
잘못된 문명의 선택이라는 것은 원자력 기반의 네. 문명을 선택한 것이 네. 초래한 그거 문명제다. 위주로 네, 그 에너지를 구축한 문명의 어떤 재해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예, 자 우리나라에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죠. 네, 그 일단 그 이제 그 후쿠시마의 그 원자로하고 우리나라 원자로는 좀 구조가 달라서 우리나라 게 조금 더 선진화된 형태여서 후쿠시마와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이제 낮다라는 게 구조적으로 네네. 그런 게 이제 그 전반적인 견해이긴 한데요. 그런데 사실은 뭐 어떤 뭐 재해나 재난이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그리고 기후 위기 이런 것 때문에 이전까지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네.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최근에 사례에서 봤듯이 월성원전 그 관리 소홀 문제가 아유, 있었는데 심각했죠. 네. 예, 97년에 이미 그 차수막이 파손돼 가지고 해결료 그 저장소에서 계속 뭐 20년 가까이 누출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이게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나라 원전이 아니 설계는 뭐 그렇게 뛰어났다고 치더라도 지금까지 여태껏 관리가 완벽하게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불안한 면이 있죠. 자 마지막으로요. 한 나라의 지도자 특히 에너지 정책 특히 핵과 관련된 정책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거 뭐다?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그러면은 한강변에 핵발전소 지을 수 있겠느냐.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에 그런 핵발전소 유치를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좋은 걸 하면. 네. 솔직하게 이게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설득한 것과 이거 진짜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철학이잖아요. 다르죠. 예. 정말 안전하고 좋은 거라면은 자기 지역구에 아니면은 한강변에 핵발전소 짓자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설득하고 나서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게 좋은 거야. 와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어를 구분해야 된다. 네. 이것이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세와 관점이다. 라는 말씀까지 해서 오늘까지 핵발전과 관련된 이야기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노벨상 관련해서 한번 좀 다뤄보도록. 이번 주가 노벨상 주간이니까 예. 끝나고 다음 주에는 한번 이제 노벨상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필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